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두 번째 운명이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심재일, 출판은 패스트북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에 응당한 보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원인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보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니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의미를 갖는 말로는 권선징악, 죄와 벌,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제도는 분명 이런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응당한 벌을 받고 선량한 사람은 보호를 받으며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법은 충분히 정의롭고 악인들은 응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소설 두 번째 운명은 이런 질문에 기반한 SF 스릴러 소설입니다. 악질 범죄자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면서 일명 악마들의 수호신이라고 불리게 된 이 소설 두 번째 운명의 주인공 유나민 변호사는 어느 날 의문의 여인인 제니 송에게 사건을 의뢰받게 됩니다. 홀린 듯이 진행된 그녀와의 만남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남긴 채 끝나게 되고 카르마라는 조직이 진행하는 제2의 법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벌을 받고 형을 살고 나온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유나민의 의뢰인들은 정말로 죗값을 다 치른 걸까요? 유나민은 익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변호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소설 두 번째 운명은 이렇게 과감한 상상력과 폭발하는 장르적 쾌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SF 스릴러라는 장르에 바라는 거의 모든 요소를 아주 속도감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한 법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적 제재라는 이런 흥미로운 소재와 더불어서 주인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묘사로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진실 앞에서 아주 기분 좋은 충격을 맞이하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제니송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물론 수임료 1억 원은 선불로 지불되며 승소하시면 성공 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케이스는 일반적 형사소송이 아니니까요. 일반적 형사소송이 아니라고요?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지 유나민의 말꼬리가 올라갔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저는 형사사건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윤 변호사님이 누구신지는 잘 알고 있어요. 제니송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풀고 오른손으로 턱을 괴자 고개가 살짝 들리면서 그녀의 시선이 유나민에게 내려 깔렸다. 악마들의 수호신 유나민 변호사님. 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 두 번째 운명에서는 우리 사회를 실제로 떠들썩하게 했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음란물 불법 사이트 사건, 가습기 소독제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연예기획사 연습생들의 성상납 사건, 검찰의 사법비리와 전관예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공적인 사법제도의 처벌을 넘어선 사적인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미약했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던 이런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배신도 아픈 상처도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구하는 인연, 이런 내 친구의 운명을 점쳐주는 무녀 할머니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운명의 수레바퀴를 타고 연결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갑니다. 시대를 넘나들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등장인물들 간의 신기하고 운명적인 그 연결고리들이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수많은 과거의 기록과 인물들, 그런 사건과 인연들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모아지면서 어떤 큰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는 이런 구성은 소설의 극적인 재미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미를 위한 이런 장치들을,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셨소. 드디어라니요? 조슈아 문이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 노파는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앞에 서서 주문을 외우며 기도를 한다. 잠시 후 수납장 쪽으로 향한 정방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표지의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조슈아를 향해 다가와 그의 앞에 앉는다. 언젠가 오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군요. 손님은 여기 담겨있는 전원들을 통해 시공을 건너 세상을 구하게 될 뿐이라고 까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게 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설 두 번째 운명은 이렇게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충분한 인과응보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현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파수꾼, 타고난 유전자를 믿는 운명론자,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 이런 각기 다른 생각과 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선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철학적이거나 무겁거나 그렇지 않게 소설적인 장르가 가지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가득 배치해서 오락적으로도 읽기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수많은 반전과 복선, 숨겨진 비밀들로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운 그런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과 같은 SF적인 요소에 형사, 국정원, CIA나 특수부대 출신들, 이런 인물들이 펼치는 첩보전, 추격전, 그리고 거리에서의 총격전, 이런 액션적인 요소도 가득합니다. 만약에 이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영상화가 된다면 아주 화려한 볼거리들이 가득한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인물들 중에 그 형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형사하고 만나는 대화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 형사님, 어제 하다만 얘기 있죠?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조 형사가 걸음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유나민도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동준 형님이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 어느 날 자기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단순 사고로 수사가 종료될 거라고. 그런데 예상이 정확히 맞았지. 마치 형님 자신이 운명을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유남인 변호사와 조 형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책 두 번째 운명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과 또 미지의 인물들에 빠져서 정신없이 읽고 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다. 첫 번째는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또 의미도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 모두를 담고 있는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운명 심제1 지음 패스트북. 유남인이 법정 문을 밀고 나오자 복도 끝에 서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세 사람이 그와 시선을 맞추려는 듯 고개를 까딱거리며 다가왔다. 유남인은 맨 뒤에서 팔자걸음으로 다른 두 사람을 따르는 조 형사와 눈이 마주치자 젠장, 저 너구리는 오늘 또 어떤 헛소리로 내 기분을 잡치려는 걸까? 라는 걱정이 앞섰다. 또 한 건 하셨네, 윤변. 참 대단해. 비결이 뭐야? 예상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조 형사의 시비에 유남이는 썩은 미소를 지었다. 운이 좋았나 보죠. 운? 오늘은 겸손 모드야? 그게 겸손으로 들리세요? 아무나 미성년자 성폭행 용의자를 무죄로 뺄 수 있는 건 아니지. 비록 그 녀석이 차승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도 안 그래? 조 형사가 본격적으로 비아냥거렸다. 너구리 따위를 상대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에 유남이는 대꾸 없이 자리를 피하기로 했다. 시비꾼들을 따돌릴 궁리에 앞만 보고 걷는 그의 뒤통수에 질문이 툭 하고 날아왔다. 어떻게 오늘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바른일보 김영직 기자 목소리였다. 눈길도 건네고 싶지 않았지만 빠른 걸음으로 압박을 해오는 통에 뭐라도 한마디 던져주는 수밖에. 김 기자님은 무죄 판결을 전혀 예상 못하셨나요? 유남이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막상 무죄가 선고되니 놀랍네요. 많이 놀라셨나 본데 앞으로 제가 변호하는 사건들은 예상을 조금 달리 해보시지요. 싸가지 없는. 조 형사가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조 형사님, 안 바쁘세요? 어떻게 매일 법원에서 봬요? 사건 현장에는 안 나가세요? 유남인의 반격에 조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혹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요? 이번엔 울프뉴스 기자 정소희였다. 이제 겨우 17살이 된 여고생과 그녀의 가족이 이번 일로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정 기자의 공격적인 말투가 유남인의 감정을 복잡하게 했다. 유남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유남인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보면서 심호흡을 한 다음 정소희를 다시 바라보았다. 물론 어린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피의자와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남인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윤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걸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유남인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정소희 기자를 쏘아보았다. 그녀도 눈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고객의 무죄를 추정하고 피의자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용의자라 해도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분들이 무죄라는 것을 믿고 최선의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제 직업 윤리이고요.
직업 윤리는 개뿔, 다 돈이지. 옆에서 조 형사가 다시 큰 목소리로 혼잣말을 짓거렸다. 어쩌다 너구리가 한국말을 배워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던 유남이는 바빠서 먼저 가보겠다는 한마디를 남긴 채 세 사람의 성근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그래도 바퀴벌레들이 평소보다 덜 귀찮게 하는 걸 보니 전 국회의원 아들의 강간 사건은 역시 기사거리가 되기에 좀 싱거웠나 라는 생각을 하며 유남이는 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문을 열어 젖혔다. 유남이는 컵라면 따위로 배를 채우느니 때 놓친 점심은 그냥 거르고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편의점 옆 허름한 건물 현관에 들어섰다. 항상 수리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오늘처럼 작동되는 날이면 왠지 더 망설임 없이 계단을 이용하게 된다. 공실이 대부분인 2층을 지나 올라간 3층의 간판 없는 두 번째 사무실 앞은 육두 문자 낙서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오늘은 못 보던 글이 새로 적혀 있었다. 악마 새끼 잡히면 내 손에 죽는다. 잘도 찾아내는군. 또 이사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유남이는 초인종을 눌렀다. 유남인이 잠시 주변을 살피는 동안 문 건너편에서 누군가 피폴 렌즈를 통해 그를 쳐다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곧 문이 열리고 유남인이 사무실 안으로 잽싸게 몸을 숨기자 자동 도어락이 찰컥하며 육중한 문을 닫아 걸었다. 문을 열어준 중년 여성은 박비서 아줌마였다. 유남인의 비서 업무를 본 지 어느덧 3년하고도 10개월. 웬만한 장정 하나는 거꾸러뜨리고 남을 힘이 느껴지는 풍채의 소유자인 박비서 아줌마는 의외로 꼼꼼한 업무 능력까지 겸비한 두루치기였다. 한 달도 못 버티고 줄줄이 그만두던 선임 비서들을 생각할 때 이 아줌마가 받아가는 대기업 과장급 연봉이 유남인에게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별일 없죠? 전화 온 거 있나요? 유남인은 책상으로 향하는 박비서 아줌마에게 물었다. 협박전화, 장난전화 다 해서 5통인가? 그렇군요. 아, 그리고 오늘 무죄 판결 받았어요. 네. 어차피 시큰둥해 할 거 괜한 소리를 했다는 후회를 하며 시작한 서류찜 정리가 끝나자 어느새 5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특별한 일 없으면 퇴근하시죠. 유남인이 말했다. 네, 내일 봬요. 기다렸다는 듯 박비서 아줌마가 짐을 챙겨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 덩치에 도통 어울리지 않는 날렵함이다. 유남이는 책상 2개, 낡은 소파 하나, 그리고 벽 쪽 서류 캐비넷 4개가 전부인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탕비실 창문을 통해 막힌 빌딩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좁다란 저녁 햇살이 차디찬 형광등 조명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동안 유남이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물 폴더블 폰을 꺼내 열고 1번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유남인이 바쁜가? 라고 생각하며 폴더블 폰을 닫던 찰나 곧바로 책상 위의 사무실 전화기가 따르르릉 하고 울렸다. 곧바로 리턴콜이군. 유남이는 잠시나마 언짢아 했던 스스로를 겸연쩍어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자기야, 왜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해? 휴대전화로 하지. 그때 수화기 건너편에서 예상 못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남인 변호사님 되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다른 전화를 기다리던 중이라. 후회 막급이다. 왜 받았을까? 또 장난 전화 아니면 협박 전화일 텐데. 그냥 끊어버려.
유남인이 고민을 하는 순간 여자가 말을 이었다. 사건 의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셨죠? 수임 의뢰 전화를 직접 받아본 지가 하도 오랜만이라 당황해서 그런지 말까지 더듬는 동안 삐리리리 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전화가 울렸다. 액정 화면을 보니 방금 걸었던 전화에 리턴 콜이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유남이는 양해를 구한 뒤 휴대전화를 받았다. 지금 통화 중인데 곧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유남이는 폴더폰을 접은 뒤 다시 의뢰인과의 통화를 이어나갔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라고 하셨죠? 네, 의뢰드릴 사건이 있어서 윤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 뵈었으면 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먼저 어떤 일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곤란하고요. 직접 얼굴을 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전화하신 분과 피의자가 누구신지는 대충 알아야 사건을 맡을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어서요. 거절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내뱉은 유남인의 대답에는 어쩔 수 없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걱정 마세요. 사건은 반드시 맡으시게 될 겁니다. 전화 속 여자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자 혹시 새로운 종류의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고 유남이는 생각했다. 글쎄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무실 외부에서 사건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헛걸음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헛걸음 안 하시도록 상담료는 충분히 지불할 테니까요. 상담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크라운 플라자 호텔 커피숍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게 말이죠. 주말엔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뚜... 자기 할 말을 마쳤는지 여자가 전화를 끊었다. 유남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내가 아무리 의뢰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자기 용건만 얘기하고 상대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는 무례한 여자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를 낭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없던 일이다. 유남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폴더를 열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여보세요?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전화 너머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긴장을 풀어줬다. 아니야. 장난 전화였어. 일 언제 끝나? 웬 장난 전화? 다 끝나가. 한 30분? 그럼 내가 회사 앞으로 갈게. 포장마차로 와. 유남이는 휴대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둘러맨 다음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도어 피폴 렌즈를 통해 밖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며 형광등 스위치를 끈 후 문을 열고 어둑한 복도 계단으로 바삐 사라졌다.